2편에 이어서 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제조기업 제일제당.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암 이병철은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눈을 돌리면서 제조업에 주목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단순하게 물건을 사와서 되파는 것만으로는 나라의 경제가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초의 제조업을 개척하겠다는 일념으로 창업한 것이 바로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업종 중에서 하필 이 두 가지였을까요? 정부는 당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계획을 추진했는데요. 이에 이병철은 우선 식료품 제조업 회사를 창립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전쟁 직후에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돌보기 위함이기도 하며 자신이 유통업을 할 때 가장 큰 수입을 가져다 준 것이 설탕이기 때문입니다. 설탕은 꼭 필요한 소비재였지만 당시 국내에는 설탕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 시세보다 3배가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입에만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상품 중 설탕의 원료가 되는 원당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곧바로 설탕 제조업을 준비하며 제일제당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마 저랑 같은 부분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왜 삼성제당이 아닌 제일제당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병철은 제일이라는 단어가 알기 쉽고 부르기도 쉬우며 제일 앞선 첫 번째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일제당은 한국에 최초로 설립된 생산공장입니다. 이병철은 설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부산 전포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본 다나카 기계로부터 제당 기계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1953년 11월 5일 처음으로 순백의 정제당이 수입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설탕이 쏟아져 나오며 창립 기념일로 제정됩니다. 수입 설탕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당시 한 근당 300환이던 수입 설탕에 비해 가격이 3분의 1이나 저렴하여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의 막연한 불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품질로 증명해내며 설립 1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당시 국내 설탕 소비량의 33.3%를 공급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점차 국산 설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1953년 당시에는 수입 의존도가 100%에 달했던 설탕이 3년 만인 1956년에는 7%로 떨어지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그야말로 수입 대체라는 목표를 완벽히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제당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았는데요. 뒤이어서 해태제과, 금성제당, 한국제당 등 여러 기업들이 너도나도 설탕 제조 공장을 설립하며 시장은 활성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경쟁이 과열되었습니다. 이러자 제일제당은 더 이상 설탕만 제조해서는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포항의 통조림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 공장도 설립하고 1965년에는 제일제당에서 생산되는 설탕, 밀가루, 조미료 등 모든 상품에 붙은 공동 브랜드가 바로 백설표입니다. 백설표가 조금은 생소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어떠실까요? 다시다 넣으면 다 맛있다 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역시 음식은 다시다 맛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다시다는 제일제당이 만들어낸 조미료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조미료라는 단어가 다시다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제당은 삼성을 재계 정상으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기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병철이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되라는 마음으로 지은 제일이라는 상호가 걸맞게 제일제당은 최초로 가진 타이틀이 다양한데요. 제조업계 최초로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식품업계 최초로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제조기업 제일제당은 1993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CJ 제일제당이 되어 여전히 국내 최고의 종합식품회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병철은 제일제당에 관련하여 호암자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벌여온 크고 작은 사업들은 하나같이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서 구상한 것이지만 그 중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고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업도 있었다고 믿는다. 그것이 제일제당의 설립을 결심했던 일이다. 제일제당은 경제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 자본에 의하여 최초로 탄생된 근대 산업시설이었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갖춘 유일한 생산공장이었다. 의피창생, 제일모직. 이병철은 삼성물산과 제일제당의 연이은 성공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에 도전할지 고민하다 식재료를 해결하였으니 이번엔 의류에 도전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당시 국내 섬유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여서 제대로 된 옷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마카오를 통해 영국산 복지 수입품 양복이 들어왔지만 한 벌 값이 3개월의 월급과 맞먹는 6만 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싼 금액이었기에 해당 양복을 입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마카오 신사라고 불리며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병철은 값싸고 질 좋은 옷감을 생산하여 국민 모두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모직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1954년 9월 15일 제일모직 공업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큰 꿈을 품고 사업을 계획한 것과 달리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국산 섬유가 수입 섬유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비아냥이 들려왔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기에 소규모로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이병철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규모가 커야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일제당은 부산에서 시작하였다면 제일모직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 일대에 부지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병철은 무려 7만 5천 평의 부지를 구하였고 서독제 최신 설비와 각종 기기를 갖추어 그야말로 국내 최초의 소모방 생산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방모, 직포, 염색, 가공 공장을 차례대로 증설하여 일관 생산 체제를 완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은 해외로 연수를 떠나 기술을 배워왔는데요. 그렇게 제일모직은 1956년 5월 국내 최초의 소모사 브랜드인 장마사 505와 6월에는 모직 국산 양복지인 골덴텍스 브랜드를 출시하였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배운 기술을 토대로 만든 만큼 영국 모직의 품질을 다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모직이었고 가격도 영국 모직의 20%에 해당하여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병철은 골덴텍스의 우수함을 알리고자 항상 골덴텍스 양복을 입고 다녔고 서울 제일모직 1층에는 장미라사라는 양복점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심을 가지던 사람들도 점차 값싸고 좋은 품질의 골덴텍스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제당 때와 마찬가지로 모직 회사들이 너도나도 생겨나기 시작했고 국내 생산만으로도 충분한 자급이 가능해지자 1958년 1월 정부는 소모사 수입을 완전 금지합니다. 이렇게 이병철은 식료품에 이어 의류까지 수입에만 의존하던 소비재들을 하나씩 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그 후로도 승승장구 가도를 달립니다. 정부의 수출 진흥 정책에 힘입어 1961년부터 홍콩, 이란, 싱가포르 등의 수출을 시작했고 이는 우리나라가 섬유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이어 1989년 11월에는 모방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불 탑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역사에 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제일모직의 성공의 의미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대구 공장을 방문하여 남긴 휘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의피창생, 옷이 새로운 삶을 만든다. 또다시 찾아온 시련, 부정축제자.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이병철이 재벌로 불리던 그 무렵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은행 민영화였는데요.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은행을 민영화하여 금융자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때 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하여 5개의 시중은행을 민간 매각하며 기업들에게 구매하기를 요청하는데요. 당시 천광사가 저축은행을, 개풍그룹이 서울은행을, 대한제분이 상업은행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이병철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요. 흥업은행의 지분 83%, 조흥은행의 지분 55%, 거기에다 흥업은행의 신탁부가 상업은행의 지분율 33%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이병철은 4개의 시중은행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의 은행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병철은 다른 회사의 주식들도 꾸준하게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융업계를 장악해가던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및 독재를 타도하는 민주주의 운동인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고 이병철은 부정축제와 탈세 혐의로 검찰에 연행되어 벌금 50억을 냅니다. 그렇게 벌금 50억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시련은 1961년 박정희의 주도로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로 다시 악화되는데요. 당시 박정희 정권은 경제인 11명을 부정축제자로 지목하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이병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병철은 다시 소환되었고 이병철을 포함한 27개의 기업 오너들에게 총 378억 800만 원이라는 추징금이 부과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삼성은 103억 400만 원으로 27%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이병철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병철은 박정희를 만나 현재의 세법은 전시상태 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1,000원을 벌면 1,200환을 세금으로 내는 부당함에 대해 토로합니다. 이렇게 계속 납부했다간 기업 운영이 불가하고 당장 벌금을 내는 것보다는 기업가들에게 다시 투자하여 국가 산업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청하는데요. 그러면서 경제인들이 벌금을 낼 돈으로 공장을 건설하게 만들고
그 주식을 정부에 납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들여 투자명령이라는 법령으로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이때 부정축제자로 몰렸다가 석방된 기업가들을 모아 협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인협회이며 지금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입니다. 부정축제자로 몰렸던 기업인들이 경제개발의 기수로 바뀌었던 순간이며 지금은 명실상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고 재계 구심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수 경영으로 확장하는 삼성. 제1재단과 제1모직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병철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사업은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던 이병철은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삼성은 수많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인수하며 기업의 규모를 확장해 나갔고 동시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인 것이 바로 동방생명입니다. 동방생명은 당시 생명보험업계 1위로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으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은 까다로운데 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조차 턱없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받을지 모르는 보험금을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마침 이병철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손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보험업을 검토해보니 생명보험에 더 흥미가 생겼고 공익 차원에서도 보험업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동방생명 인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총 자산이 1조 원이 넘는 보험사로 성장하였고 지금의 삼성생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생명보험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생명의 인수는 뜻밖의 길로 이어지는데 바로 백화점 사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방생명이 동아백화점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동아백화점도 삼성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병철은 동아백화점을 둘러본 후 한 일화를 떠올립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에는 미쓰고시 백화점이 있었는데 마곡사 주지였던 만공화상이 처음으로 백화점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탄한 표정으로 둘러보더니 젊은 승려들에게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극락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는 일화입니다. 이병철은 이 일화에서 나온 극락은 아마도 백화점에 방문한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운영하는 백화점은 고객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철저한 경영혁신과 서비스 교육을 단행하는데요. 이전에는 백화점이 직영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각각 입점하여 자신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서비스 품질이나 AS 등의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삼성의 이름을 걸고 하는 곳이니 모든 곳이 최고여야 한다며 직영제로 시스템을 바꾸었는데요. 그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좋은 상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아 신세계 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병철은 안국화재보험, 전주제재를 인수하였고 성균관대학교의 재단이사도 역임하며 교육사업에 투자도 아끼지 않았고 중앙개발, 고려병원도 인수하였는데요. 이렇게 여러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하면서도 계속된 성공을 이뤄낸 이병철의 안목은 그의 성공이 단순히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